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현욱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 그 대학생들에게 줌으로 이 수업은 한 적이 있었는데 되게 오랜만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서 감회가 대단히 새롭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부분은 창업기업, 스타트업이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노무상식 관련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굳이 노동법을 알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부산대학교 창업대학 관련된 멘토링이나 이런 걸 진행해 보면 의외로 직원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혼자 사시거나 또는 직원이 고용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노무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지 조금씩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내용은 첫 번째는 직원의 입사와 퇴사 시에 체크해야 될 주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임금과 퇴직금, 되게 중요한 거죠. 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금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직원을 뽑거나 또는 퇴사할 때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임금과 퇴직금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세 번째 주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괴롭힘 금지입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관련된 이슈가 너무 많이 도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부분도 노동청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제기 건수만 해도 10,00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주요 지원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물론 중간에 여러분들이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체크 올려주시면 제가 그 내용들을 모았다가 일정한 시간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Q&A를 마치는 시간에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중간중간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채팅을 올려놓으시면 제가 일정한 시점에 그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프로필입니다. 저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왼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공인노무사 20년 정도 했고요. 현재 그 부산교통방송에서 라디오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업체. 그러면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살펴보시면 직원 입퇴사 시 체크 포인트 보겠습니다. 직원을 뽑을 때 여러분 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직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겁니다. 간혹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무사님, 직원을 뽑을 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제가 여쭙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직원을 뽑을 때 정규직으로 뽑을 건지 아니면 시간제로 뽑을 것인지 기간제로 뽑을 것인지 또는 이동 형태로 뽑을 것인지, 해당 근무시간, 해당 근무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풀타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입사 초기니까 하루에 4시간씩 주 3일, 주 5일 이렇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해당 근무자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 근로시간, 그걸 이제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근로시간은 법에서 정한 법정 근로시간이 있는데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은 사실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 위반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어떻게 책정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을 뽑았을 때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한부를 나눠준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법적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호간의 합의하에 며칠 정도 또는 몇 달 정도 근무하다가 임금을 합의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연봉을 3천 주기로 했다. 5천 주기로 했다. 이렇게 확정을 짓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우리랑 같이 일을 해보자. 일을 해보고 수익은, 월급은 수익이 나는데도 줄게. 이렇게 1년, 2년을 겪은 사례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월급을 100만 원만 줄 테니까 우리가 수익이 나는 2년 시점부터 월급을 많이 줄게.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 기업이 2년이 되지 않아서 기업이 도산하거나 또는 2년 동안에 일일 10시간 이상 근무했던 직원이 100만 원만 받기로 하고 근무했는데 나중에 퇴직을 하고 나서 나는 임금을 제대로 못 받았다. 임금 체불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창업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무시간, 근로조건, 임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우리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을 기간에 정함이 없는, 예를 들면 그냥 흔히 얘기하는 정규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10월 달부터 또는 추석 끝나고 나서부터 12월 달까지 기간을 정해서 할 것인지 이러한 근로조건을 반드시 정해야 되고 그리고 근로조건을 정했다고 한다면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인터넷에 찾아보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가면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그 하다못해 표준근로계약서라도 우선 작성해서 하고 교부를 하시고 나중에 근로조건에 대해서 세부적인 변경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 방식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얘기한 근로시간에 근무시간 시작 전에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회보험은 여러분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에는 모두 적용이 되고 해당 근무자의 근로시간 여부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주에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보면 일주에 15시간이 안 된다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고용보험 관련된 기관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기본적으로 4주 평균 근무시간이 소정근무시간입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법에서는 소정근로시간,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해서 실제로 근로하기로 한 시간이 중요한데 이 소정근로시간이 일주 15시간, 4주 하게 될 경우는 4주 60시간, 일주 평균 15시간 기준으로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고 1개월의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 되게 되면 국민연금을 또 가입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직원을 채용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주고 그리고 4대 보험 관련된 성립신고, 취득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취득할 때, 직원들 입사할 때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뒷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근로계약서 샘플을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왼쪽에 보면 정규직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근로 개시일이 시작하는 시점은 있지만 종료되는 시점, 마치는 시간은 없습니다. 이게 법상으로 정규직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에 정규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정규직 근로계약이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오른쪽에 보시면 계약직 근로계약서. 흔히 얘기하는 근로기준법상 기간제 근로계약서인데 이 차이점은 근로계약 기간이 근로계약서 제1조에 왼쪽에는 정규직 계약서에는 시작 시점이 있지만 오른쪽 기간제 계약서에는 마치는 시점도 있습니다. 오늘이 9월 15일인데요. 그러면
근로개시일을 2025년 9월 1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하면 기간제 계약서가 되는 것이죠. 기간제 계약서와 정규직 계약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해당 시점이 만료가 되게 되면 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반 정규직 계약 같은 경우에는 종료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고 하면 일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3개월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는 해당 근무자에게 계약 종료 시점에 대해서 당신은 내년도 2월 말까지 3월 31일까지 계약을 종료했으면 좋겠다. 근로관계를 종료하자. 이렇게 해고 예고에 관련된 부분도 쟁점이 발생될 수 있는데 기간을 정하는 근로계약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시점이 되면 계약 만료 통지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종료된다. 이게 정규직 계약서와 기간제 계약서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혹시 여러분들 질문사항 있으시면 지금 단톡을 통해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 첫 번째는 근로개시 기간, 두 번째는 근무장소, 세 번째는 업무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요. 네 번째 중요한 게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서 정한 법정 근무시간 내에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당사자 간의 합의해서 정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9시부터 6시까지 하겠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요. 우리 업종은 오전에 근무하는 게 아니고 오후부터 한다. 그러면 우리는 오후 2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까지 4시간 근무하고 그 다음에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쉬고 7시부터 10시까지 하겠다. 이런 계약도 가능합니다. 그럼 하루 7시간을 근무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5번에 보면 근무일, 휴일이 나와 있는데요. 매주 근무일을 5일로 할지 4일로 할지 3일로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요일도 반드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상담을 나가는 모 센터에서 거기는 관광 관련된 기업이었는데 관광 관련된 기업의 특성상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런 시점이 되게 바쁩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은 소정근로일을 어떻게 정했냐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주 5일을 근무하고 나머지 날은 이틀은 쉬는 걸로 했습니다. 이렇게 근무일이나 휴일, 근로시간 이런 부분들은 표준계약서에 우리 사업장이 정확한 상황에 맞게 기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번 항목에 보면 제6조 임금이 있는데 이 임금에는 월급으로 할지 시급으로 할지 또는 1급으로 할지 그 내용을 기재를 하시는 겁니다. 상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있다 체크하고 없으면 없다. 그 밖에 수당이 없으면 체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월급만 있고 상여금이나 그 밖에 수당이 없다고 한다면 저 파일에 한글 파일이기 때문에 삭제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상황에 맞게 기재를 하시고 두 번째 지급일자가 중요한데요.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일에서 보통은 말일까지 산정해서 월말에 지급을 하거나 또는 2월 5일, 10일 뭐 이런 식으로 서로 협의해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7번째 연차유급휴가가 있는데 연차유급휴가는 우리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연차를 꼭 줘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연차휴가는 말씀하신 것처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기재한 이유는 뭐냐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로조건 명시를 기재하면서 연차휴가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연차휴가 근로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이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이 되게 되면 법에 따라서 시행을 하면 되고 5인 미만 같은 경우는 적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해서 일정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8조는 사회보험 적용 여부죠. 사대보험 관련된 내용들을 원칙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면 사회보험을 가입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우리는 그냥 사대보험료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3.3%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3.3%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이 해당 근무자의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건 아닙니다. 즉, 해당 근무자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복무 규정을 따르고 주요 업무 내용을 사업주로부터 지시를 받을 경우에는 아무리 3.3%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모든 노동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3% 관련된 계약서도 따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고용노동부에 나와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기간이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서, 기간에 정함이 있는 기간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고 한부 나눠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들고만 있으시면 안 됩니다. 교보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이게 근로기준법상 위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단시간 근로계약서와 일용직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계약서는 1일 근무시간이 1일 8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4시간씩만 근무를 하겠다. 이것도 가능하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랬을 경우에는 요일별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며칠 월요일부터 금요일 또는 근무하는 날짜를 기재하고 업무를 시작하는 시간은 몇 시고 마치는 시간은 몇 시, 휴게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휴게 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일 근무 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을 부여하고 1일 근로 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을 부여합니다. 우리가 흔히 9 to 6를 근무할 때 사업장에서 있는 시간은 9시간이지만 이때 근로 시간을 8시간으로 하는 이유는 중간에 보통 점심시간이 1시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뭐냐면 이게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그리고 휴게시간이 업종에 따라서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이 변경이 되지 않아야 되지만 업무의 불가피성으로 인해서 만약에 마치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이 조금씩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특약 형태로 하셔가지고 해당 내용을 충분히 근로자한테 설명해 주시고 이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휴게시간은 업무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을 꼭 설명을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일반 정규직 계약서, 기간제 계약서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건설일용자 표준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건설일용직, 여러분 일용직은 잘 안 쓰지만 일용직 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정말로 3, 4일 정도 필요해서 일용직 계약서를 쓸 경우에도 오른쪽에 나와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쓰시고 여기서 유의될 부분은 제6조 임금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용직 계약서를 쓰면서 일용직에서 월화수목금 이렇게 주 5일을 연달아서 계속 근무하는 형태의 일용직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용자는 주휴수당 포함해서 1급을 15만 원 줬습니까? 20만 원 줬으니까 무슨 주휴수당을 별도로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로자는 일당을 15만 원 받든 20만 원 받든 어쨌든 소정근무일을 다 개근했기 때문에 그러면 주휴수당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일용직의 순수한 의미 경우에는 관계없습니다만은 이게 한 달, 2달 정도 일용직을 쓰면서 그 임금 지급 형태만 일용으로 지급한다. 1급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그러면 반드시 그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 1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명시가 되지 않으면 주휴수당 관련된 논란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 꼭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거 네. 다음 페이지는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이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좀 넣어달라 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넣었는데 프리랜서 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뭐냐면 일종의 도급, 위탁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업무 지시는
최소화하면서 이 사람한테 일을 맡기는 거죠. 예를 들면 부산대학교에서 오늘 저한테 이 강의를 맡겼습니다. 그러면 이 강의에 대해서 주제만 요청을 저한테 할 수 있지만 이 강의를 주제를 진행하는 것은 제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프리랜서도 업무를 맡기려고 그러면 프리랜서한테 일정한 가이드라인만 주고 그 업무에 대해서는 프리랜서가 정확하게 본인이 알아서 시행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프리랜서 계약을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늘 문제가 되고 이 프리랜서 계약을 작성해서 1개월, 2개월, 1년, 2년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면차라든지 또는 퇴직금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때로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음에 따라서 실업급여 논란이 또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일반 근로자와 달리 이를 정말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한테 맡겨도 될 정도라고 한다면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프리랜서 계약서는 가급적 분쟁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고용노동부 표준 규칙을 좀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을 좀 설명을 좀 약간 빠르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조금씩 강론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작업시간 및 근로자의 노동력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 회사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시간인데 직원이 8시 반에 출근해가지고 7시에 퇴근합니다. 그러면 이 해당 근무자가 30분 일찍 출근하고 1시간 늦게 퇴근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30분 정도 일찍 와서 사업주의 어떤 지시 명령에 따라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본인이 차가 좀 막히니까 좀 일찍 오고 그리고 퇴근할 때도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공부를 한다든지 뭐 출퇴근 러시아워를 좀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늦게 퇴근할 경우에 그러면 그 시간도 과연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게 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노동법에서는 이렇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회사는 이 8시 30분에 온 직원에 대해서 9시까지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8시 30분까지 오지 않으면 뭔가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리고 사실상 강제성이 있다든지 그리고 그 해당 직원 말고 나머지 직원들도 대부분 8시 반에 출근한다. 그러면 이 8시 30분부터 9시까지도 사실상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해당 근무자가 개인적인 편의에 의해서 뭐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기 위해서 좀 여유로운 아침을 위해서 일찍 온다. 이럴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시업시간은 공부시부터 종업시간은 18시까지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일찍 출근하거나 또는 사업주의 어떤 허락을 받지 않는 연장 근무는 그건 인정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야 향후에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분쟁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이 처분 문서인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동상이모, 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표준계약서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휴게시간을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자문사에서 직원을 뽑았는데 출근 시간이 아침 8시부터 딱 정오 12시까지입니다. 이분은 1일 4시간, 일주 5일 딱 20시간을 근무하는데 이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감독을 하게 되면 이거 휴게시간 위반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잖아요. 딱 4시간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휴게시간을 넣으라고 합니다. 이게 현실과는 너무 안 맞는 거죠. 직원은 12시 되면 칼퇴를 하고 싶은데 노동법에서는 이거 4시간 근무시간이니까 휴게시간 30분 넣어서 퇴근 시간을 12시 30분으로 하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 위반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시부터 08시 00시부터 21시 59분 하더라도 법 위반은 현실적으로 아닙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 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08시 00시부터 20시 30분까지 하고 휴게 시간은 예를 들면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한다.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협의해서 이 법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정확한 법적 기준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근로계약서 작성하실 때 4시간만 계약을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최소한 중간에 10분, 20분 정도라도 휴게 시간을 넣게 되면 법 위반 소지는 없는 거기 때문에 방금 이 케이스에서는 08시부터 12시까지 하는데 중간에 휴게 시간을 10시부터 10시 10분까지 이렇게 책정한다면 크게 법적 위반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대기 시간입니다.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요즘은 브레이크 타임이 많지만 예전에 브레이크 타임이 많이 없을 때는 3시부터 5시 사이에도 그냥 직원들이 홀에서 앉아서 대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홀에 앉아서 그냥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하는 시간이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에는 명확하게 근로자는 근로 제공 상태에 있으면 됩니다. 작업을 하기 위해서 대기 상태에 있으면 그거는 근로시간인 거고 그 대기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시킬 것인가 그거는 사용자의 어떤 본인의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기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부분들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은 주휴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 주휴일은 인터넷에도 사실은 기사에도 되게 많이 나온 거죠. 이 아르바이트생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많다. 주휴수당의 기본적인 요건은 일주 15시간입니다. 이 일주 15시간도 실제 근무한 시간을 15시간을 기준해서 보는 게 아니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한 시간, 소정 근로시간이 일주 15시간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은 소정 근무일을 개근해야 됩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8시부터 12시까지 주 5일 근무하는 사람은 일주에 20시간을 하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개근을 했는데 금요일날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사정이 있어서 오전 8시에 출근하지 못하고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12시에 퇴근했다. 그럴 경우도 개근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개근의 의미는 출근해서 일정한 시간을 일을 하거나 또는 일정한 시간을 늦게 오더라도 어쨌든 그날에 근무하기로 한 날에 일정한 근무만 하게 되면 그거는 개근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는 점 꼭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니까 주휴수당 포함되지 않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당 근무자를 채용할 때 월급제로 채용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되고 일을 8시간, 일주 40시간 할 경우에는 이 소정 근로 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이 209시간의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핸드폰이나 계산기도 꺼내서 8시간을 일주 40시간을 1년 365일을 곱해서 나누기 12개월 나누기 7을 하게 되면 173.7 정도가 나옵니다. 이걸 높여서 174시간이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주 40시간을 한 달로 근무하다 보면 160시간이 되지만 한 달 평균주가 4주도 있고 5주도 있기 때문에 그걸 평균해서 174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35는 뭐냐? 우리가 8시간을 근로를 하게 되면 일일 8시간의 주휴수당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8시간을 마찬가지로 1년 365일을 곱해서 나누기 12개월 나누기 7로 하게 되면 34.7 정도가 나오는데 그걸 높여서 35라고 합니다. 그 시간을 합치면 209시간이 되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그 케이스에서 절반을 근무하게 되면 209시간을 2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근로자를 채용하실 때는 소정 근로 시간이 몇 시간인지, 주휴 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알고 계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연차 유급 휴가입니다. 연차 휴가는 기본적으로 이 4인까지, 4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먼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연차 휴가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즉, 해당 근무자의 직원이 입사를 한 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개월을 개근하면 다음 달 하루의 휴가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9월 1일 날 입사한 직원 같은 경우에는 9월 30일에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게 아니고 10월 달에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1년 미만자의 연차는 누적해서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되는데, 여기 요건은 개근을 하셔야 됩니다. 개근하지 않으면 휴가가 발생되지 않는 거죠. 매월 1일씩 개근했다, 1일씩 결근했다. 그럴 경우는 이 사람이 11개월, 12개월, 11개월을 근무했다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부과됩니다. 잘 아마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이제 2년에 한 번씩, 만 3년이 되게 되면 플러스 1일에서 16일, 만 5년이 되면 17일,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연차휴가가 늘어나고 총 한도는 25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차휴가, 그 다음에 주휴일, 이 부분이 실무적으로 사실은 실제 오프라인으로 미팅하면 되게 많이 물어보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이 연차휴가나 주휴일 관련된 이슈나 쟁점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될 때 그 내용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장근로시 가산수당의 발생인데, 이 부분도 4인 미만,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가 나는 사업주와 계약을 해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겠는데 연장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연장 근무했는데 6시에 퇴근하지 못하고 6시부터 7시까지 저녁 식사를 하고 7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5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 7시부터 밤 11시까지는 일일 8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장 근로는 50%를 통사임금으로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시간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거든요. 그러면 방금처럼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밤 10시부터 밤 11시까지는 또 야간 수당이 50% 가산해서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시간 근로에 대해서 연장 근로와 야간 수당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에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다. 근로기준법은 항상 최저의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가산해서 주면 안 되느냐? 저도 관계없습니다. 법은 항상 최저 기준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연장이나 야간이나 이런 또는 휴일날 근로한 거에 대해서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에서 강조하고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해서 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근데 또 여기서 휴일 근로의 특이점은 뭐냐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관공서 공휴일 있죠. 이 관공서 공휴일은 현행법상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서 이것도 역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즉 다음 달 되면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즉 10월 3일 금요일, 10월 6일, 6일부터 9일까지 추석 연휴, 대체휴일, 한글날에 연휴가 있습니다. 이 관공서 공휴일에 대해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유급으로 부여해야 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업장들은 다 관공서 공휴일날 쉬는데 우리만 그렇게 안 하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유급으로 주는 거는 관계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법적으로 유급으로 줘야 될 법적 의무는 없다. 그래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관공서 공휴일입니다. 휴일 중에서 주 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다 동일하게 1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법정휴일 딱 정해놨죠. 네,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 표를 저희가 정리한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원의 입사, 퇴사 시 사대보험 취득 상실 신고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두었습니다.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정산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근로계약을 월 보수총액을 월 임금을 25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50만 원 했는데 해당 직원 일도 너무 잘하고 하다 보니까 월급도 올려주고 우리가 상여금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50만 원이 아니고 이 사람이 평균 1년간 평균 금액이 280이더라. 그러면 이 금액 차액분을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정산은 2월 달에서 4월 달에 정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기사에 보면 4월 달에 보면 건강보험료 폭탄 떨어졌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건강보험의 특성상 보수총액을 가지고 정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정산 절차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용보험료의 요율도 요거는 기본적으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사용자 0.9, 사용자는 0.9 외에 플러스 150인 미만 사업장은 0.25를 더 내는데 이 0.9는 흔히 얘기하는 실업급여에 관련된 부담분입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추가로 내는 0.25는 고용안정자금을 쓰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학원도 다니고 여러 가지 기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용자만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만 해당이 됩니다. 간혹 보면 18세 이상인데 나는 국민연금 가입하기 싫어요. 또는 나는 60세 넘었는데 국민연금 가입하고 싶다. 이렇게 반대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 기준에 따라서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이런 가입 제외에 관련된 요건들을 여러분들께서는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용산재보험료 여러분 이거 사유 발생일로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요즘은 과태료 칼같이 부여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된다는 점 꼭 유의를 하셔서 9월 달에 만약에 직원을 채용하셨으면 10월 15일까지 만약에 10월 15일이 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신고 날짜는 다음 날짜로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실무적으로 과태료가 잘 부과가 되지 않지만 고용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이거 2월 15일을 넘겨서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는 점. 금액은 5만 원 정도인데 할인해서 한 3만 원, 4만 원 정도 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중요한 부분이 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로관계 종료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노동법에서는. 그래서 근로기준법 36조에 보면 금품을 청산할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이 금품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모두 얘기하는데요. 우리 회사는 임금 지급 날짜가 다음 달 10일이다. 그런데 우리 친구가 어떤 직원이 9월 1일부터 근무를 하다가 이 사람이 오늘 9월 15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뒀어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 야 우리는 근로계약서도 임금 지급 날짜는 다음 달 10일로 적혀 있으니까 내가 다음 달 10일 날 줄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노동부에 출석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9월 15일 날 퇴직을 하게 되면 민법에 따라서 초일은 불산입되기 때문에 오늘은 적용이 되지 않고요. 9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9월 16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근무자가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여러분은 노동청 가서 관련된 사실을 보상하셔야 됩니다. 이제 소명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근무자가 오늘 만약에 사직의 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그러면 퇴사처리를 하시고자 할 때는 그러면 해당 근무자에게 좋다. 그러면 사직서 제출하는데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근무한 임금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임금 지급 날짜인 10월 10일 날 지급받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을 기재를 하시라.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증빙 자료가 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게 구두상으로 할 수 있지만 구두상으로 하는 것들은 이게 논란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관련된 자료를 남겨두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해고와 근무사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겁니다. 공고사직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사용자의 사직 요청에 의해서 근로자가 동의가 이루어지면 종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고사직을 혹시나 하게 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공고사직에 관련된 사직서를 꼭 받으시고 사직서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하실 경우에는 통화를 녹음을 하신다든지 또는 카카오톡, 문자 등을 통해서 본인의 의사가 몇 월 며칠자로 사직한다는 의사를 꼭 밝혀두셔야 됩니다. 즉 사직서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사직하는 날짜가 당연히 기재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사직하고자 하는 사유, 개인적인 사정이든 회사의 권유로 그만두든 이런 사유, 세 번째는 당사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의 말씀을 드리면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를 해고를 할 때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직원을 쓰는 과정에서 해당 직원의 인원이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다, 5인 미만이다. 그럴 경우에는 정확하게는 사업주가 해당 근무자에게 몇 월 며칠 날 그만두세요. 이렇게 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해고를 당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감정이 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직서를 받으시기를 요청을 드리는 거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직하지 않으면 해당 근무자와 면담을 통해서 공고사직 처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유가 크게 6가지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꼭 기재를 하시고 잘 체크해 두셨다가 나중에 혹시나 자료 찾아보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거는 이 2번 해고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4번 부당해고 우제 신청, 그 다음에 6번 근로시간의 제한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거는 법적 미비사항이고요. 가산수당과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아무 때나 해도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재 법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임금과 퇴직금. 제가 첫 번째 주제를 좀 상세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임금과 퇴직금의 주요 쟁점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금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월급, 뭐 어떤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근로의 대가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본인이 직접 받아야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받아야 되고 이걸 찔끔찔끔 나눠서 주는 게 아니고 전액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통화불로 주는 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관련된 쟁점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최근에는 거의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거의 통상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평균임금은 직원이 퇴직할 때 또는 직원의 산재를 다쳤을 때 주로 사용하는 게 평균임금인데
평균 임금에서 논란이 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해당 직원에게 인센티브 또는 보상금 이런 걸 지급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인센티브나 보상금이 평균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최근에 쟁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이나 인센티브나 보상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그냥 일시적으로 지급된 금품이라고 한다면 평균 임금에 적용되지 않지만, 우리가 근로계약이나 사규를 통해서 이게 명문화되어 있고 특정한 시점에 그 금액이 계속 지급됐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퇴직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임금 체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품 청산 기간은 14일입니다. 14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노동법상 중요한 게 숫자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3입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고, 다만 실무적으로 이 공소시효는 5년이라는 점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3년이 지나서 해당 근무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어졌다고 하지만 이 공소시효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고소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실무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올해는 1030원이죠. 여러분, 내년도 최저임금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올해는 1030원인데 내년도에는 1340원입니다. 그래서 매년 최저임금들이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다. 최저임금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10% 감액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요건은 뭐냐면 계약기간이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이 돼야 되고요. 즉 계약기간을 6개월, 4개월 이렇게 해서는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 산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중에 하는 업무가 단순한 노무 종사자인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패스트푸드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매장에서 그냥 이렇게 커피나 또는 햄버거를 이렇게 판매라기보다는 이걸 이렇게 배달하는, 서빙하는 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지만, 어떤 직무를 수행할 때 여러분들이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단순 노무직이 아니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근무자와 얘기해서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이 수습기간 3개월 중에서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10%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무시간이 풀타임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주의 근무시간이 평균 15시간입니다. 이 15시간의 요건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퇴직금 요건, 그 다음에 연차휴가 발생 요건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주휴시간, 주휴수당도 15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15시간 관련된 부분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입니다. 그러면 계속근로기간을 1년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10개월 계약했다가 또 퇴사 처리하고 또 10개월 계약 체결한다. 그거는 계약이 입사, 퇴사 이렇게 연결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 계약기간 사이에서 공백이 발생, 즉 최소 1개월 정도 이상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근로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끊어먹기식으로 3개월, 6개월 안에 이렇게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 중간에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의 텀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계속근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근로로 볼 때는 1년 이상이 되면 되고, 퇴직금은 1년 미만인 사업, 그러니까 5인 미만의 사업장, 1인 이상 사업장도 모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퇴직금 관련된 부분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10분 정도 쉬었다가 세 번째 주제, 네 번째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질문사항 있으시면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관련된 내용을 보고 두 번째 시간 시작할 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